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도 정영진 부회장을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의 CEO로서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는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장소는 오늘 대학교고 젊음,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들 앞에 서시는 건 좀 다른 강연과는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있으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했던 경우나 또 우리 회사 임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경우는 자주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처럼 회사 밖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경우는 사실 처음인 것 같고요.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아주 흥분되는 것도 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선다고 이제 맨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좀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그 분위기상 어디 가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편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적어도 제가 그 회사 내에서 얘기할 때는 카메라 찍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재미없다 싶으면 바로 다들 스마트폰 꺼내갖고 여러분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내가 정영진 부회장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참 심심하다, 재미없다 그런 거 올리실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좀 부담스럽고 하여튼 이 자리가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가 한번 나와주시고요. 저는 사실 너무 놀란 게요. 정영진 부회장님 입장하실 때부터 무슨 연예인 등장한 것처럼 막 플래시가 순식간에 너무 많이 터져서 깜짝 놀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정말 재미없다, 지루하더라 이런 실시간 검색은 올라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다 모니터 합니다. 제가 다. 네. 네, 워낙 젊은 감각으로 시세대들과 소통하기로 유명한 분이시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CEO에 늘 이름을 올리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인사 말씀을 듣고서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 더 부담이 되네. 근데 사실 저는 교수님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여기는 정재영 아나운서처럼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꼈던 점, 또 매년 많은 사원들을 채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점들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아마 한 기업의 대표가 오셨기 때문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도 더욱더 경청해서 귀담아 들으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신세계를 이끌고 계신 정영진 부회장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강연을 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니까 저까지 에너지가 굉장히 충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추운 겨울 동안 우리가 그토록 고대해왔던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네. 이런 좋은 날씨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 계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런 계절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기는커녕 아르바이트 현장 또 도서관 그런 등지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우리 청년들의 최대의 고민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취업 문제 때문이겠죠. 더구나 스펙이 중요하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네, 스펙이 중요하다고 해서 없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잔뜩 스펙을 쌓아왔더니 이제 난데없이
신세계 부회장이 날라와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기분 빠지시죠? 네, 스펙 쌓아뒀더니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네, 짜증 나시죠? 저라도 여러분들 입장이면은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쭉 아까 제가 동영상 보니까 인문학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문학이 도대체 뭘까요? 인문학이 뭐겠습니까? 쉽게 정의 내리기 힘든 인문학, 알듯하면서도 애매한 그 영역과 그 가치.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인문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전적 의미 나오나요?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 또는 인간의 조건에 관해 탐구하는 학문. 참 어렵네요. 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인텔의, 제 이름은 잘 기억 안 납니다. 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학적 사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인문학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나의 소명인가? 그런 것들을 살피자는 게 쉽게 말하면 인문학적 성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면 되느냐에 집중하던 우리가 이제 어려운 질문인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또 무엇을 위하여? 그런 거에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상대의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관심과 이해가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요, 신세계도 마찬가지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을 사원으로 뽑았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하시면서 스펙 쌓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 계셨던 겁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라는 게 가능했죠. 네. 그래서 기존의 정보를 잘 활용하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스펙이 높은 사람은 우수한 인재다라는 등식이 성립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답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답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급변하는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인문학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든 개인 생활이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또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통찰력을 키우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쉽게 검색을 통해서 정답을 찾으려고만 하는 거고. 여러분 오늘 검색 몇 번 하셨어요? 네. 검색 몇 번 하셨어요? 저도 오늘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갖다가 몇 번 했는지 봤더니 저도 한 12번을 했더라고요. 네. 이 검색 참 좋은 거죠.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쉽고 빠른 글만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라는 생각 없이 어떻게 하면 쉽게 내만 집중하는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 인문학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47인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도 젊죠? 네, 그 젊은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부럽거든요. 근데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보면 그 젊음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제가 부러워하는 그 젊음이 과연 건강한지를 묻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청춘이 저는 안쓰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리더로서 저도 책임을 짓게 여러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저부터라도 열심히 집중하던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제대로 사는 지표를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선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취업 준비가 잘 돼 갑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뭘 떠올리시나요? 필요한 스펙의 높은 점수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기업 정보나 입사 경쟁률 같은 거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멋지게 써둔 자기소개서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심지어는 면접 때 입고 갈 의상,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될지 그런 걸 떠올리시나요?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이런 면접 준비하신다면 행여 여러분 어디를 입사하셔도 어디 입사 지원을 하셔도 계속 다른 면접을 계속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요즘에요 국내의 많은 기업 또 아니면 글로벌 기업 유수한 기업들 그런 모든 기업들이 요즘에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의 중요성을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조직, 그 다음에 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문학적 접근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전화기를 한 대 샀는데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해도 삼성 갤럭시 S5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해도 여러분 대충 만든 것 같죠? 맨날 똑같은 것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면에 버튼에 대충 만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행동 패턴 그리고 직관에 대한 인문학적인 통찰이 이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라는 어떤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미국적 프라그마티즘을 대표하는 기업 구글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 근데 그런 프라그마티즘에 굉장히 인투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세상을 당신은 바꾸길 원하느냐? 그런 걸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평가하고 인재를 선발하고 있죠. 저희 신세계도 지금 채용 방식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스펙만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을 키우고 건강한 주관을 가진 차별화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 스펙 쌓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께 어느 날 갑자기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니까 참 괴롭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통찰력을 중시한다는 뜻은 뭐 이공계보다 인문사회 계열을 더 우대하겠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떠한 전공을 했느냐, 어떠한 책을 읽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열린 세계관,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매년 신입사원들을 선발할 때 제가 직접 지원자를 인터뷰해요. 요즘에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스펙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어떨 땐 제가 놀랄 정도로 예전에는 몇 분밖에 안 계시던 그런 높은 스펙의 지원자들이 요즘에는 거의 7, 80% 이상을 갖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참 많은 분들이 그 좋은 스펙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답만 한다는 거죠. 많은 지원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말하지 않고 마치 모범 답안을 외운 듯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뜻, 자신의 소관을 제대로 전하는 인문학적 소양만 조금만 더 갖춘다면 그 좋은 스펙이 굉장히 빛을 더 발휘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자주 갖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에, 저희 회사만 해도 5만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해결적인 의식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런 예측 불허인 날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소신과 주관을 지닌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갖다가 정확히 제시하고 자신 있게 제시하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신세계가 갑자기 인문학을 들고 나왔나? 도대체 물건 파는 장사하는 유통회사와 인문학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 경영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문, 예술, 문화를 통해서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확산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세계가 사회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스펙을 넘어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취업의 트렌드를 갖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의 바탕을 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이 책은 또 있죠. 2009년도에 작고하셨죠. 김태길 전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상되는 분들이. 네. 이 교수님은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죠. 이분은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저는 사실 어떠한 경영서적보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의 태도나 저희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시간이 허락이 되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되지 않은 관계로 이 책에 대해서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문학자 아닙니다. 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많이 놀았습니다. 조금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하지만 조금 먼저 인생을 산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갖다가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원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제안 숫자가 원래 이 세 가지가 넘어가면 다들 기억 못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 가지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한 축을 시켰거든요. 네. 세 가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일어나세요. 세 가지부터 듣고 주무세요. 네. 첫째, 여러분 고전을 많이 읽어보세요. 고전을 읽는 것은 빠르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를 성숙시키죠. 또 이런 고전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무슨 뭐 네이버에 검색하셔갖고 써머리 같은 거 해놓고 써머리 같은 거 읽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써머리는 줄거리하고 결말에만 집중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줄거리하고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과정, 그 안에 있는 주인공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어떤 감정, 그때의 느낌,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과 비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뮤지컬하고 영화로 많이 나왔죠. 네. 레미제라블 보신 분 계세요? 레미제라블 보신 분? 많이 계시네요. 네. 사람들은 보통 장발장의 기구한 스토리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장발장이 돼서 그가 느꼈을 절박함, 또 그 당시의 죄책감, 또 많은 사람들하고의 이루어지는 갈등, 이런 생각과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전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삶과 그 당시의 감정을 곱씹어보고 자신의 삶을 수용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인간에 대한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질 겁니다. 둘째,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제가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릴 텐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를 낭송을 한 게 고등학교 때 선생이 읽어보라 그래갖고 읽어본 이후로는 사실 이게 처음인데 사실 제가 어저께 제가 오늘 이 시를 읽는다고 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좀 시 낭송을 갖다 연습을 좀 했거든요. 했는데 닭살이 돋습니다. 그걸 잘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제목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제목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짧거든요. 참, 제 자신도 사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결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정말 꽃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널려 있는데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시절에 꼭 누려야 할 삶의 소중한 경험들, 소중한 열매들이, 소중한 꽃들이 몇 개 존재 많이 하거든요. 근데 눈앞의 현실에 쫓겨서 지금 당장 필요한 공부, 당장 필요한 스펙, 거기에다 매달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 소중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게 내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삶과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좋은 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또 닭살인데. 네. 여기 아주 천천히 낭독이라고 써 있네요. 네. 제가 하도 좀 빨리 읽으니까 굉장히 천천히 낭독하라고 써 있어요. 제목, 대추 하나.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유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잘 읽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 누구는 대추를 알아봅니다. 대추 빨갛죠. 네, 대추, 보면 대추인지 다 알죠? 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대충 물어보면 빨갛고 동그랗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그 나무에 대추가 몇 개가 달려있는 거가 집중하죠. 대추 먹어보고 맛있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고뇌와 외로움, 이렇게 맛있게 빨갛게 나온 대추가 있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갖다가 거쳤고 어떠한 고뇌와 외로움이 있었나.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읽는 거죠. 사물의 껍데기만이 아닌 본질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지금부터 여러분 키워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은요 절대로 취업을 위한 고구마는 아닙니다. 제가 취업을 빗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취업을 위한 인문학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시든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아주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혼란의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과 남다른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 같은 미래의 리더들에게 청년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신세계에서 준비한 인문학 청년 양성 프로젝트 지식행연을 통해서 우리 청년 영웅들이 튼튼한 뿌리를 갖추며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작으로 전국 10개의 대학에서 이 지식행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지식행연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인문학적 지혜와 성찰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과정에서 인문학에 대한 열정을 지닌 청년 영웅들을 발굴해서 전 세계 인문학 중심지를 찾아가는 그랜드 투어와 같은 의미 있는 인문학 공부의 기회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매년 지속하게 될 이 지식청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많은 젊은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기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값진 미래를 키워나가고 또 대한민국의 멋진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간 관계상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